G글라스는 전 세계 최초 IT 건재제이자 세계 최초 건축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G스마트를 설립을 한 게 2012년에 설립을 했고요. 2023년 11월 15일 날 나스닥 상장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대리입니다. 옆집 부자영은 기업체 대표님, 상장사, 비상장사, 그리고 자산가분들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경제 채널입니다. 오늘은 캡티비전 코리아의 이호준 부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비전 코리아라는 회사 소개에 앞서서 그 이호준 부회장님의 어떤 개인 이력이랑 뭐 이런 스토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주 대우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리비아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7살 때 리비아에 가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또 제가 10살 때 또 영국으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10살 때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쭉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뭐 공부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캠브리지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이제 생화학 쪽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첫 번째 직장이 그 전공이 아닌 그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홍콩에서 그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로 고용이 돼가지고 홍콩에서 한 10년 정도 애널리스트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애널리스트 근무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나 이제 탑 경영진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 뭐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뭐 본 회사 리포트 쓴 회사 하면 한 500개 이상은 충분히 엄청 많이 쓰셨네요. 네. 하니까 그 분석도 하고 리포트도 쓰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도 이제 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간접적인 경영을 이제 맛보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다가 2012년에 캡티비전을 이제 찾게 돼서 그때 이제 그 공동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공동 창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따로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요 캡티비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그 과거 히스토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캡티비전은 G글라스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G글라스는 전 세계 최초 IT 건재제이자 세계 최초 건축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전 세계 저희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의 한 13년 동안 이제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뚜렷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회사는 아니고 원래 이제 2005년에 김형주 회장이라는 분이 너무 늦으신 나이에 거의 한 80대 넘으셔가지고 그 유리사에다 LED를 넣는 게 한번 재밌어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거 하셨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2005년 너무 일찍 시작하셨어요. 아예 이제 이런 분야의 시장이 아예 없었을 때 너무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안 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그분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치매가 이제 걸리셔가지고 멀쩡한 회사가 이제 어이없게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2009년쯤에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고 2011년 말에 다시 리바이벌을 시킨 거죠. 경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력을 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금융권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제조업 사업으로 뛰어드신 건데 이게 좀 의사결정이 뭐 하고 싶다라는 욕망과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그때 당시는 이제 젊었었고, 그리고 진짜 뭔가 이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어정쩡하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질러댄 거죠. 실제로 사업하는 거랑은 금융에서 이 사업의 결과랑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거랑은 사실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분명히 그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회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저쪽으로 가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는데 막상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쪽으로 못 가고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항상 문제는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잘하는
하시는 분들은 플랜을 잘 짜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계속 해결하면서 나가냐, 그게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국에 상장한 회사가 아니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G스마트라는 비상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온 히스토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G스마트를 이제 설립을 한 게 2012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11월 15일 날 나스닥 상장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한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큰 굴곡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포텐셜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관가했던 게 뭐냐면은 자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몰랐어요. 그냥 뭐 한 몇십억에서 뭐 많아봤자 100억, 200억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뭐 한 몇십억 정도에서 한 100억 정도면 이제 매출 일으키면서 이제 갈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2,500억이 들어갔어요. 하고 나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이거는 대기업이 해야 될 사업이구나. 대기업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쟁겨놓고 잃어버릴 10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묵직하게 가야 될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개인이 시장에서 자금 계속 조달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랭이가 찢어진 사태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었죠. 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인수하고 나가지고 제품 기획을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유리 사이에 LED를 그냥 넣고 이제 조명 제품으로 원래 이제 하시던 분이 기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게 시장성도 없고 파괴력도 없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건축용 건물의 이제 건자재로서 들어가면서 건물을 미디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품 포지션이나 방향성을 전부 다 이제 다시 세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있던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들을 또 다 갈아엎고 다시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 1년 반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시장에 이제 내놓을 만한 이제 컨셉 제품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자금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쪽에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돌아다녔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품 개발도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매출도 아직 없고 그때 당시는 또 이런 쪽에 이제 건축의 미디어를 하는 수요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시대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이제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다른 이제 살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다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SETI라는 이제 상장사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를 이제 만들던 굉장히 뭐 나름대로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그쪽 이미지 센서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 SK, 소니 이런 애들이 막 뛰어들면서 그 시장이 완전히 레드오션 시장이 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하면서 펀드레이싱 했던 돈 중에 한 100억 정도 남아 있고 부채는 없는데 그런데 매년 한 30억씩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회사도 뭔가 100억이라도 있을 때 신규 비즈니스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쪽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를 자기네들이 있는 100억 갖고 이 제품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 이제 론칭을 하겠다라는 이제 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자회사가 그 회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 회사는 비상장이고 그 경영권과 기술력과 공장 생산을 이제 가지고 있고 코스닥 회사는 자회사로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원래 모회사는 원래 G스마트에서 시작을 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권,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기존의 상장사였던 SETI라는 회사가 이제 가지게 돼서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된 거죠. 그 SHI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갖다가 G스마트 글로벌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문제가 모회사가 이 자회사 지분을 20%밖에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롤이 항상 이제 불안한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투자를 받으면서 계속 기술 개발과 제품의 이제 그 품질을 계속 높여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한 매출 500억, 600억, 700억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모회사도 이제 상장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 2018년도 때 삼성증권이 이제 주관사가 돼가지고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시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도 이 구조상의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 구조를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상태라 이제 강행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2018년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관공서 매출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상장하는 해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는 바람에 관공서 매출이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매출 계약하러 갔더니 이제 공무원분들이 선거 끝나고 합시다. 선거 끝났더니 인사 이동 있으니까 인사 이동 끝나고 합시다. 인사 이동 끝났더니 또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 이러면서 이제 매출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것 같고 해가지고 상장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조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었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위기를 이제 기회로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이런 김에 그동안 계속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아킬레스 건이었던 이 구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조를 짜가지고 G스마트 글로벌을 쉘 컴퍼니로 팔고, 여기 있던 이제 독점 판매권이라든지 영업 직원들을 다 이제 5회사로 합치는 이제 구조 조정을 이제 강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말에 G스마트 글로벌을 이제 쉘 컴퍼니로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19년에 그 재정비를 해서 2020년에 다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재도전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 19년에 구조 조정해서 이제 매출도 다시 회복을 하고 구조도 좋아지고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쉘 컴퍼니를 매각했던 이제 G스마트 글로벌을 이제 사가지고 가신 분이 하여튼 이걸 잘못해가지고 상패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G스마트 글로벌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이제 상패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오해를 받고, 저희가 이제 망하고 상패된 줄 알고, 그 많은 시장에서는 이제 G스마트가 망했다, 없어졌다, 뭐 G스마트가 저기 상패시키고 도망갔다, 뭐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이제 오해를 이제 그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 구조는 너무 좋아지고 이제 상장 준비를 다시 할 준비가 됐었는데, 그래서 2020년에 상장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 뭐 세 번째 악재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건자재 쪽이다 보니까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때 당시 코로나 당시 이제 기억해 보시면 모든 건설 현장들이 올스탑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프로젝트들도 무기한 연장, 아니면 드롭되든지 아니면 취소되든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2020년, 21년 때 저희 그 매출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400억, 5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하던 회사인데, 그 매출이 이제 뭐 100억 언더로 떨어지고 되면서 이제 회사가 극심하게 이제 어려운 이제 자금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굉장히 그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가면서 이제 버티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매출이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코스닥 상장을 진행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저희 그 알던 친구한테서 그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미국의 굉장히 큰 부동산 프롭텍 쪽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나스닥 스펙에서 우리 걸 보더니 이건 너무너무 좋다. 자기네들이 이제 프롭텍 쪽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은 처음 본다 하면서 자기네들하고 이제 그 나스닥 가자, 이런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런 우여곡절들이 이제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좀 투자 받기도 어렵고, 이제 다시 코스닥 상장 간다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마침 나스닥이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나스닥도 그냥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글로벌입니다. 나스닥 시장도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나스닥 셀렉트가 있고 글로벌이 있고 나스닥 캐피털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셀렉트는 이제 나스닥에서도 진짜 알짜배기 회사들, 한국으로 보면 코스피 200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초우량 회사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고, 그 다음이 이제 나스닥 글로벌이고, 나스닥 캐피털 마켓은 미국에서도 안 쳐져요. 나스닥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으로 치면 그냥 뭐 코넥스 수준인데 여기가 이제 나스닥 글로벌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위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어차피 저희 이 아이템이 국내 아이템이 아니라 글로벌로 가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글로벌 꿈에 비해서는 이제 작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나스닥에 이제 계신 분들이 나스닥의 이제 부동산 업계에 연결 그 커넥션들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탑 디벨로퍼들, CEO, 뭐 오너들 이런 분들하고 다 이제 커넥션이 있는 분이라 우리가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세계 시장을 타겟하면 이제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스닥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나스닥 상장할 때도 그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미국의 탑 로펌인 이제 폴 헤이스팅스하고 한국의 율촌이 진짜 벼룩 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나스닥 갈 수 있었던 거지. 뭐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나스닥 못 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단 한 줄로 다시 요약하면은 국내에서 일단 G스마트 글로벌이 저희하고의 복잡한 그런 관계를 해소를 시켰는데 이 문제도 이미 저희랑은 상관없는 상패랑 상관없는 그런 문제였고 저희가 이제 국내 투자자들보다는 해외 투자자들하고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할 때 나스닥에서도 거기에 있는 증권거래소인가요? 뭐 SAC 이런 쪽하고 한국의 어떤 뭐 율촌이라는 법무 큰 로펌하고서도 저희의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다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돼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에서 매출액 500억, 600억이 사실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이제 나스닥 상장한 업체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나스닥을 이제 상장을 해보면서 이제 안 건데 나스닥 상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회계 기준서부터 나스닥 상장하려면은 이제 PCAOB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대형 증권사가 감사를 이제 받아야 되고 감사와 이제 회계 시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주관사가 오베런 증권이요. 주관사가 이제 폴 헤이스팅스 변호사 쪽에서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그런 회계 기준이 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맞추는 것부터 굉장히 이제 회계 지식이라든지 또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이제 틀린 점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제 머니뷰 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런 이제 기술적인 이제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나스닥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이 상장하려 그러면은 웬만한 아이템 가지고는 나스닥에서 콧방귀도 안 껴요. 이 나스닥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는 아이템들이 있고 인기가 없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나스닥에 인기가 이제 없는 거는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도 어떻게 보면 또 제조업인데 왜 이제 어떻게 나스닥에 갔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제조업인데 좀 특이한 제조업이에요. IT 건자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만들지 못하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이제 건자재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서 본 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회사의 컨셉이 뭐냐면은 건물을 갖다가 미디어 디바이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건축용 유리인데 건물에 이제 건자재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하고 나면 건물이 그냥 미디어 스크린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미국에서는 건물을 갖다가 미디어로 바꿀 수 있으면 이걸 토대로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광고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라면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걸 이쪽에서는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성과 앞으로 이제 미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매출액도 작고 한국 중소기업이고 또 이제 제조업인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스닥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스토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저희 주요 제품이 아까 G 글라스, 뭐 저희가 흔히 뭐 스마트 글라스라고 얘기하는 제품이 지금 부회장님 그 왼쪽 편, 저희가 볼 때는 오른쪽 편에 보이는 뭐 이런 글라스인 거죠. 앞뒤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이제 설치했을 때 시안성이 좋고 이제 근데 밖에서 멀리서 보면은 또 디스플레이 역할을 해주는 이런 건데, 그럼 회사의 어떤 자세한 기술 얘기는 CTO 분한테 듣는 걸로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좀 좋아질 것만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4분의 1 토박이 나셨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시장으로 보면은 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금리 시절에 이렇게 매출액을 많이 늘렸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자생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의 뭐 성장 목표는 어떤 거고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과거의 레코드는 뭘 쌓았는지 뭐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